음.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2월 말 퇴직을 합니다. 1993년 고려대학교 행정직원으로 입사한 후 31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항상 세 가지 화두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첫째, 나의 명함에 무엇이라고 적을 것인가? 둘째, 나는 퇴직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셋째, 나는 지금 어떤 삶의 책을 써 내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31년의 길을 되돌아보고 답을 정리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입사 초기는 직장인으로서는 어딘가 낯설고 설익은 청춘이었습니다. 저의 20대는 수직의 세계를 쫓아 세상의 끝을 향했었고, 그때의 강렬한 경험은 제가 조직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998년 결혼을 하고 직장과 가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점차 삶의 균형을 이루어 갔습니다. 입사 후 처음 발령 부서는 대학 학사 업무 부서였는데 매 개월엔 입시 업무에 차출되었습니다. 그러다 아예 입학 부서로 발령을 받아서 2001년 초까지 근무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1990년대 후반은 전형이 다양화되고 입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을 때입니다. 1996학년도부터 지금의 복수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는데, 당시 고려대도 하루아침에 1000여 명이 등록을 포기하고 합격자들의 연소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지원 제도에서 각 대학의 입시 결과 순위와 수험생의 선호도를 취합하여 컴퓨터에서 합격자를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관련 특허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실행되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복수지원 제도에서는 예비 합격자 순위 공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제가 담당한 전형에서 최초로 그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수험생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편지를 써서 추가 합격 선발 절차와 그 순위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경쟁대학도 공개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러한 예비 순위 공개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수험생이 대학에 직접 원서를 제출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의 주요 대학이 지방에 내려가서 공동 원서 접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원서 접수 장소가 분산되어 수험 번호를 어떻게 일련 번호로 부여할 것인지 매우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저는 일련 번호 체계를 포기하고 수험생의 수능 번호를 수험 번호로 활용하자고 제안했고, 그 제안은 받아들여져 원서 접수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주 쓰는 번호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2017년에 쓴 대학 행정인의 생각에서 학번과 코드 사회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써두었습니다. 입시 행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최초로 인터넷 원서 접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복수 지원과 전형의 다양화로 행정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편입학 전형에서 인터넷 원서 접수 도입을 제안했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전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원서 접수는 학교에 직접 와서 내야 한다는 관행, 그리고 열악한 시스템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시도했던 당시의 수많은 에피소드가 지금도 기억에 또렷합니다. 창구 접수가 완전히 사라진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혁신의 시작과 변화의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입시 관련 부서 이후 2001년 4월부터 4년 반 동안 연구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잠시 1년 동안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부터는 부장으로 승진해서 8년 정도 연구부처에 더 근무를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은 대학 연구행정의 초창기에 해당합니다. 연구비 관리는 체계적이지 못했고, 지식자세는 외부 특허 사무소를 통해서 겨우 관리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은행과 협력해서 개인형 연구비 법인카드를 도입하고 SCI 분석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등 연구 지원 및 연구비 관리에서부터 하나씩 체계화해 나갔습니다. 당시 연구행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산학협력단 조직입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 특수법인을 들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고려대학교도 2004년 산학협력단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저는 산단 설립 TFT에서부터 참여해 이후 조직 안정화까지 실무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학협력단 법인 설립 이후 운영 과정에서 조직이 이원화되는 현상이 있어 2011년 산학협력단 법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산학협력단 예산은 교비 회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대학과 정부는 산학협력단 법인 또는 조직이 어떻게 대학에 정착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조직 문제를 떠나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연구 및 산학협력, 지식산업화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연구비 관리 시스템은 정부와 대학, 연구자, 은행, 카드사, 세무기관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최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아 국가 R&D 연구비 관리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역할이 재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구행정부서 근무 후 저는 2005년부터 5년 6개월간 본부에서 수업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실무자로서 학사 모니터 제도, 유고결석 출석 인정제, 지도교수 학점제를 통한 학생 지도 강화 등 여러 수업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실현해가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입학식과 학위수여식 행사도 5년 동안 담당했는데 당시에 다른 학교는 경쟁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초청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 행사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캠퍼스는 학생들이 경험하고 실패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살아있는 실험실, 즉 리빙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기억 중에 하나는 학점교류 담당자로서 고려대학교가 국내 대학 학점교류 개방을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소수의 대학과 제한적으로 학점교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모든 대학이 개방해서 하나의 캠퍼스가 되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점교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을 설득해서 고려대학교가 먼저 국내 모든 대학 학생들에게 학점교류의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상생협력은 상대가 호응해야 하는 상호적 작용입니다. 언젠가 국내 대학 모두 문을 열기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의 즐거움은 2007년 성적증명서에 교수명을 기재하는 교육실명제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 학기 대학 행정의 달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는데 루터대학교가 2019년부터 이를 전격적으로 시행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혁신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육정책의 근본적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교과목이나 전공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분류 체계를 활용한 교육과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특허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학산물을 담당하면서 이에 기반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과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고도화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단과대학 학사 업무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전략기획팀에서 전문대학원 설립 업무를 담당한 인연으로 저는 2012년 가을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에 혼자 발령을 받아 2013년 대학원 개원을 하였습니다. 융합대학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학연교수 제도를 바탕으로 대학과 출연연이 공동으로 설립한 대학원입니다. 저는 대학과 출연연의 차이를 극복하여 기관관, 학문관 융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규정을 내비게이션처럼 만들고 신입생 앨범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원하는 번호를 학번으로 만들어주고 교수들의 연구실을 서열 구분 없이 무작위 배치하고 원장 공간을 학생 소통 공간으로 내어주고 각자의 졸업 앨범을 만들어 학위수여식 무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2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사행정의 관행을 벗어나 제가 하고 싶었던 많은 것을 마음껏 상상하고 실현해 볼 수 있는 행복한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대학의 학부나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저의 통찰에 깊이가 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가 2017년에 쓴 책 대학 행정인의 생각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2015년은 신임 총장이 취임하고 고려대학교에 처음으로 연구부 총장 직제가 신설된 해입니다. 저는 초대 연구부 총장 소속의 비서실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그해 7월 1일 부장으로 승진되어 연구기획본부로 발령을 받아서 다음 총장 임기까지 8년여를 연구기획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팀을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존재가 수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 담당자가 그 일의 실질적 팀장이 되고 저는 조언하고 도와주는 자리에 있고자 했습니다. 연구기획본부의 업무 특징은 그동안의 전통적 연구관리 업무에서 벗어나 연구를 선도적으로 기획,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구는 연구자 이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야입니다. 이를 기획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의 전문성과 보편적 연구 행정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우수 연구자 중심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이 직접 집단 과제를 기획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급 연구기획 전문가 중심의 리서치 코디네이터 제도를 만들어 이 위원회를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RC라고 부르는 이들 전문가 그룹은 입학사정관처럼 하나의 직업군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2022년 11월에는 RC 워크숍을 통해 이러한 논의를 시도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연구기획 환경 구축을 통해 학교의 R&D 정책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매년 2회 개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점점 관심도가 높아져 총장, 위원회, RC, 주요 처장 등이 참석하는 R&D 정책 최고회의로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미리 영상으로 제작 압축하여 사전 공유하는 플립드 심포지엄 형식을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연구 행정을 신속하게 디지털 전환하였습니다. 연구자 소개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쿠날이라는 고려대학교의 고유 지식 브랜드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자 및 연구 지식을 네트워크화하여 대내외에서 누구나 쉽게 검색해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 역량을 기반으로 링크 사업, BK21 사업 등의 대형 과제뿐만 아니라 기업을 직접 찾아가 연구자와 연결해서 산학과제를 기획하는 일 등을 수행했습니다. 연구기획은 고립된 연구자와 연구자와 기관을 연결해서 튼튼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식산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융합연구원의 설립에서부터 성장하는 과정도 함께 했습니다. 저는 대학 캠퍼스가 전통적 교육과 연구 이외에도 지식산업화를 위한 모험적 실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마지막 근무지는 기획팀과 혁신지원사업운영팀입니다. 한 팀은 조직 운영의 정점에, 한 팀은 재정지원 사업의 정점에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대학은 경쟁적으로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의 현실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다른 대학교와 경쟁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대학의 교육 분야는 상생 협력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정점에 있는 기획팀을 통해서는 대학 조직을 거시적으로 이해하고 조정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서에서의 경험을 포함해 그동안 각 부서에서의 경험은 제 몸속에 내재된 저의 자산입니다. 이제 이들을 하나의 행정 신경망으로 연결해서 어떠한 행정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는 오로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문사에 처음으로 기고를 한 것은 2014년입니다.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듣고 단원고 학생들 대입 특별적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경향신문사에 독자 기고를 했는데 5월 8일 오피니언 지면에 실어줬습니다. 그 이후 국방부에서 군 이수 학점 문제, 아파트 경비원 감축 문제, 시간강사법 문제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같은 신문사에 기고를 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 행정인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부터는 한국대학신문의 대학통 지필진에 포함되어 한두 편의 글을 투고하기 시작했고 2018년엔 신문사에서 제게 대학 행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고정 칼럼을 쓰도록 해서 2주 간격으로 글을 썼습니다. 현재도 계속 글을 기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50여 편 이상 써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글은 제게 큰 자산이기도 하지만 제가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재직하면서 총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 책을 쓸 때는 철학자 강신주의 도움이 컸습니다. 제가 그동안 써둔 글을 본 강신주님은 저에게 책을 쓰는 요령을 잡아주고 출판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책 캠퍼스 편지가 2010년 세상에 나왔습니다. 글을 쓰는 일 자체도 어렵지만 나의 글을 남에게 드러내는 최초의 경험도 낯설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책을 쓰고 저는 돌발성 난청이 왔고 아직도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책을 내고 어느 회사에서 저를 저자로 초청했습니다. 모두가 제 책을 사서 손에 들고 저의 이야기를 그토록 경청해 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후 2020년에 대학 행정인의 생각이라는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경험하고 느낀 행정에 대한 10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대학신문에 기고한 40여 편의 글과 행정의 개념을 정리해서 세 번째 책 사람과 행정을 2020년에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제 조카가 제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어서 더 풍부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제 부족한 역량으로 3권의 책을 냈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저의 부족한 지식의 한계도 있지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교내 행정직원의 자발적 모임인 행정토론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토론회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에 정기적 모임으로 자리를 잡았고 30여 차례 꾸준히 지속됐습니다. 행정 현장의 경험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동료들은 발표에 대해 경청하고 공감해 줬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깨닫고 성장해 갔습니다. 때로는 계급장 떼고 들어오세요라는 다소 도발적인 문구를 회의실 문 앞에 써 붙여두고 토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직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관료조직 내에서 이 토론회 공간만큼은 최소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자의 글들을 모아서 대학가 행정이라는 자료집을 4호까지 만들었는데 ISSN 번호를 받아 국회 도서관에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내용적 가치보다는 대학 행정 전문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는 정도의 의미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2014년 2학기부터 교내 평생교육기관에 대학 행정의 달인이라는 강좌명으로 매 학기 무료 공개 강좌를 개설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내에서 운영해온 행정토론회를 서울과 경인 지역의 대학에까지 확대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 과정은 2020년 1학기에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다가 그해 2학기부터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총 20학기 동안 400여 명의 신청자 중 210명이 수료하셨고 소속 대학은 56개교입니다. 일반인도 12명이 수료하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10년 동안 저는 이 시간을 지키면서 소통하고 대학 행정을 체계화하고자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이 제게 전해준 긍정적 에너지는 저를 성장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행정 경험을 통틀어 이 과정을 지켜온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개설해 주신 미래교육원 그리고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학의 본질은 교육과 연구는 하나의 생태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본질적 개별 요소를 하나의 의미체계로 연결하는 도구가 바로 대학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의 모든 행정 경험은 대학의 본질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음을 내면 깊숙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에 근무하면서 경험한 일들은 개인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대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고 대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경험을 객관적 맥락으로 정리해두면 대학 행정을 통해 대학의 역사 그리고 대학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역량이 된다면 대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책을 제대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아닌 상생의 자리에서 교량을 놓아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대학교와 기관에서 부족한 저를 불러 대학 행정 이야기에 함께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제가 행정인으로서 의미부여가 필요할 때 한국대학신문사는 2019년 최우수 대상으로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뛰게 해 주셨습니다. 팀원 모두 일의 놀이터를 만들어 지금까지 이런 팀은 없었다라고 외쳤던 때가 기억납니다. 제가 위로가 필요할 때 문자로, 메일로, 쪽지로 또는 눈빛으로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 제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의 대학 행정 여정 중에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터전 고려대학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의 책 사람과 행정 2부에 있는 행정의 개념 설계 100가지 중에서 마지막 4가지의 개념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의 31년 여정을 되돌아보면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바운더리 스패너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때로는 다수가 아닌 시소의 한쪽 끝, 고독한 공간에서 전망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은 뗏목과 같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에서의 저의 역할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나서고자 합니다. 저 스스로 무채색이 되어 대학의 발전을 위한 배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